결혼 5년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우리가 시험관이라도 해보려는 심정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는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나에게 불임이 오니니 아내에게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내가 책임을 지고 묻고 가기로 결심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내에게 내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사고가 있기 전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지만 실은 죽음의 균열이 시작된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씨 없는 수박 같은 놈이 감히 내 딸 앞길을 막아. 모든 비극의 시작은 장모 임 여사의 그 한마디였다. 그날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식탁 위에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음식들이 즐비했지만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임 여사의 경멸 어린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시용일관 성우를 향해 있었다. 그녀 입에서 독이 묻은 말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기꺼이 자신의 심장에 박았다. 그날 이후 성우는 그 비밀을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고 스스로 불임의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의 손가락질에 단 하나의 상처라도 입게 둘 수는 없었다. 그깟 모욕, 그가 수치심 다 견딜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임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부족한 걸 알면 알아서 물러나야지. 언제까지 멀쩡한 내 딸 인생에 짐 만들 셈이야? 옆집 이서방은 이번에 아내한테 건물 하나 사줬다더라. 자네는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다시 내 불임을 사과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고 다짐했다. 그 희생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것이 남편의 도리이고 꺾을 수 없는 사랑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그에게 과거의 헌신과 희생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끔찍한 배신감의 자양분이 되어 돌아왔을 뿐이다.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울을 간병하는 시간보다 외출하는 시간이 더 잦아졌고 그 앞에서는 결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내려놓는 그 작은 습관, 그 사소한 행동이 그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어느 날 아내가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하고 값비싸 보이는 새 옷을 입은 채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어디가? 성우가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다. 아, 은서 좀 만나고 오려고. 요즘 힘든 일이 많다고 해서. 은서, 혜경의 오랜 친구였지만 몇 년 전 크게 다투고 연을 끊다시피 한 이름이었다. 명백한,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이었다. 성우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가면을 썼다. 아직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 은서는 잘 지낸다니 다행이네. 오랜만일 텐데 재미있게 놀다 와. 혜경은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다.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 걸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섰다. 끽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혜경은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만취 상태로 돌아왔다. 낯선 남자의 스킨 향과 뒤섞인 독한 향수 냄새, 그리고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그의 코를 마비시킬 듯 찔렀다. 그녀는 성우가 잠들었다고 확신했는지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러고는 병실 구석의 의자에 주저앉아 익숙하게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네모난 불빛이 그녀의 발그레한 얼굴을 비췄고 그 위로 두 엄지손가락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기도, 무언가 안달이 난 사람처럼 초조해하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다. 성우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어둠 속 아내의 실루엣과 그녀의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실 듯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과거의 희생, 현재의 배신,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기만적인 연극의 무기력한 관객으로만 머무를 수 없다고,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아내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성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 순간 성우는 결심했다. 이대로 누워서 썩어갈 수는 없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의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내야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둠 속에서 그는 번뜩이는 눈을 떴다. 이제 수동적인 관찰은 끝났다. 처절한 반격의 시간이었다. 이 끔찍한 거짓말의 증거를,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증거를 반드시 내 손으로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고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 하나가 조용히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한상민 실장님 되십니까? 성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제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마치 성호의 결심 무게를 가늠하는 듯한 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장 대표님.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찾아뵙고 듣겠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그 며칠은 성호에게 몇 년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모든 발소리에 심장이 철렁했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매일 똑같은 천장의 무늬를 바라보며 한 실장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기다림과 초조함이 그의 피를 말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강 실장이었다. 장 대표님, 강 실장입니다. 네. 목이 메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첫 번째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음의 준비라니. 이미 최악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함에 도착한 새 메일 한 통. 제목은 간결하게 1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첨부 파일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화면 가득 채운 사진들, 그의 아내의 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성우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꼭 낀 채 태양을 다가진 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작년 결혼기념일에 성호가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란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배경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였다. 다음 사진은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호텔 방의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가 해경열애를 감싸 안는 모습이었다. 아, 성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깊은 절망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의 세상 전부였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품에서 저토록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병실에 누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동안 그녀는 저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배신.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향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배신이었다. 그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다른 남자와 침대로 향하는 여자.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을까?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내리치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 미안하다며 흘리던 눈물.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분노와 슬픔에 몸부림치다. 문득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이 지옥의 주범인 그놈의 얼굴을 똑똑히 새겨두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확대된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성호는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곽성민. 몇 년 전 사업상 파트너로 만났던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 성호에게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다. 대표님 같은 분이 제 롤 모델입니다. 언젠가 대표님의 맘마냐도 닮고 싶습니다. 형수님 같은 미인과 사시는 대표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며 온갖 아첨을 떨던 그 비굴한 얼굴. 성우는 그를 그저 부침성 좋은 후배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놈이 내 아내와 두 번째 칼날이 그의 심장을 깨뜨렸다. 첫 번째 칼날이 배신감이었다면 두 번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의 아내를 칭송하던 그놈이 이제 그의 등 뒤에서 그의 모든 것을 비웃으며 그의 아내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성우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형수님은 찬사라며 주정을 부리던 곽성민의 모습,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흐뭇하게 웃던 혜경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성우는 키보드를 부서지라 내리쳤다. 움직이지 않는 하반신이 이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 실장님, 방금 사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곽성민입니다. 제가 아는 놈입니다. 소화기 너머의 한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예상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습니까? 그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주십시오. 누굴 만나는지, 뭘 먹고 어딜 가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끔찍한 예감이 그의 내리를 스쳤다. 그놈과 제 장모, 임 여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의 시간은 복수심을 담금질하는 용광로가 되었다. 그는 사진들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며 증오를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다. 강 실장이 보낸 한 줄짜리 문자 메시지였다. 곽성민과 장모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순간 성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복잡한 문제,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려는 찰나 끼익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퇴원을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는 아내와 장모의 비선적인 얼굴이 보였다. 성우는 직감했다. 길고 더 깊고 어두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까지 마중 나온 혜경과 임 여사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비어 있었다. 성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휠체어에 앉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는 익숙한 집으로 향하는 대신 점점 더 낯설고 음침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뒷좌석에는 그들이 사온 퇴원 축하 케이크 상자가 뒹굴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상징물이 성우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긴 우리 집 가는 길이 아니잖아. 성우가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혜경은 대답 없이 앞만 보며 운전대만 잡고 있었다. 그녀 옆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뒷좌석에 앉은 임 여사는 창밖을 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그의 침묵과 평온함이 오히려 성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옥죄었다.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은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낡고 허름한 고시원 앞이었다. 벽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지도처럼 번져 있었고 하수구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려. 혜경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와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성우를 휠체어에서 짐작처럼 끌어내리다시피 하여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세평 남짓한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삐걱거리는 문,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책상.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썩어가는 것들을 가둬두는 창고에 가까웠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은? 여기가 이제부터 당신 집이야. 혜영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러고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 위로 경멸적으로 던졌다. 하얀 봉투 안에서 이혼 서류 몇 장이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뭐야? 아,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 같은 짐 덩어리 병수 바라면서. 내 인생을 썩힐 순 없잖아. 당신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난 내 진짜 인생을 찾았다고. 당신은 과거야. 장성호 잊혀져야 할 끔찍한 과거일 뿐이라고. 그러니 군말 말고 도장 찍어. 지쳤다고? 성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내가 누굴 지키려고 온갖 모욕을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지쳐? 시끄러워. 혜경이 히스테릭하게 악을 썼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당신 같은 반신불수 말고 알아들어? 그녀는 벌레 보듯 그를 쳐다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쾅하고 닫히는 철문 소리는 성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버려졌다. 철저하고 잔인하게. 그는 텅 빈 방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닫혔던 문이 다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이번엔 장모 임 여사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잘 꾸며진 무대를 감상하는 연출가처럼. 꼬리말이 아니구나. 장서방,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어때? 이 쥐구멍 같은 방이 마음에 드나? 자네 꼴에 딱 어울리는 곳이야.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하하. 임 여사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멍청하긴 내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우리 혜경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지. 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악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성우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와 그의 얼굴에 비웃으며 속삭였다. 그것은 명백한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아직도 그게 단순 사고였다고 믿고 있었어. 정말이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성우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라, 무슨 말이냐고? 임 여사의 눈이 탐욕과 광기로 번뜩였다. 그래, 똑똑히 말해주지 내가 그랬다. 일부러 횡단보도 건너는 널 보는 순간 알았지. 이건 기회다 그래서 그냥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 생각보다 쉽더군기. 하는 소리랑 함께 네 몸이 날아가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성우의 귓가에는 장모의 잔인한 목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일부러 그랬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 실장의 문자 메시지, 곽성민과 장모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왜? 대체 왜? 왜냐니? 당연히 우리 혜경이 때문이지. 너 같은 앞길 캄캄한 놈한테서 내 딸을 구해주고 능력 있는 권서방이랑 새 출발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권서방이 그러더군 너만 없으면 우리 혜경이 평생 책임지겠다고. 그 정도 능력은 있는 남자야. 너처럼 빌빌거리는 놈이 아니라 마침 네 앞으로 나올 보험금도 두둑하고 말이야. 모든 게 완벽한 계획이야 너만 빼고. 보험금. 그 단어가 성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결국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다. 그의 목숨값으로 딸의 행복을 사려 했던 것이다. 성우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육체의 고통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다.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러니 장서방. 임 여사가 그의 어깨를 역겹다는 듯 툭툭 치며 말했다.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여기서 얌전히 썩어. 그게 자네가 살 길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알겠나? 악마는 자신의 할 말을 마쳤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쾅! 다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완벽한 어둠과 침묵만이 남았다. 성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슬픔, 분노,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하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함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무언가가 샘솟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얼음보다 차가운 순도 100%의 증오였다. 이대로 죽어줄 수는 없어. 절대로 저 악마들에게 이대로 내 인생을 내어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 내가 겪은 것 이상의 지옥을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리라. 성우는 결심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복수를 위한 무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적인 순간 그는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릴까 하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때 그의 엄지손가락 화면의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앱 아이콘 위에서 멈췄다. 몇 년 전 가족 사진이나 공열 목적으로 설치해 두고는 까맣게 잊고 지냈던 가족 공유 클라우드 앱 가족 앨범이었다.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음성 파일까지 자동으로 백업되는 기능이 있었다. 설마 그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저 잊혀진 백업 데이터 속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함께 떠났던 여행사진, 기념일에 찍었던 웃는 얼굴들, 각각의 사진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사진첩이 아닌 다른 폴더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음성 메모라는 이름의 폴더를. 그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폴더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몇 개의 파일이 있었다. 그중 유독 그의 눈을 사로잡는 파일 하나. 바로 사고 당일 날짜로 자동 업로드된 파일이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끔찍하게도 익숙한 목소리가 곰팡내 나는 고시원방을 가득 채웠다. 휴대전화의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장모 임 여사의 목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명랑했다. 혜경아, 나다 일단 계획대로. 그 싹수 없는 놈 밀어버렸으니까. 너는 그 영감탱이한테 약속받은 돈이나 제대로 받아내, 알았어? 순간 성호의 눈에서 눈물 대신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 의하. 이것이었다. 그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으로 향하는 초대장. 악마의 목소리가 담긴 명백한 증거. 그는 파일을 즉시 다른 곳에 백업하고 또 백업했다. 세상의 모든 클라우드에 영원히 박제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칼날은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왕이면 쌍칼을 휘둘러야 제맛이지. 광기에 가까운 집요함으로 클라우드를 구석구석 뒤졌다. 그러다 오래된 문서 보관한 폴더에서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다. 산부인과 진단서, 몇 년 전 해령의 불임 진단 결과를 받고 그가 직접 스캔해서 보관해 두었던 파일이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의사에게 몰래 진단서를 받아들고 그는 그 진단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씨 없는 수박이 되어 주었다. 온갖 모욕을 감수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터였다. 그는 화면을 보며 나직 속삭였다. 이걸로 널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걸로 널 파멸시켜야 하는구나. 혜영아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다. 두 개의 절대적인 무기, 즉 살인 교사의 증거와 기만의 증거를 손에 쥔 성우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는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는 곧바로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강 실장님, 증거는 모두 찾았습니다. 이제 칼을 휘두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바닥에서 가장 지독하고 가장 무자비하며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로 소개해 주십시오. 비용은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강 실장이 마련해준 차를 타고 험한 고시원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중심가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법무법인이었다. 그의 남루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가죽과 묵직한 서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칼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다. 박지은 변호사. 날카로운 단발머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여자였다. 그녀는 성호가 내민 증거들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훑어보았다. 호텔 사진, 혜경의 불임 진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호가 건넨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장모의 목소리까지. 모든 증거 확인이 끝난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배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성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성호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만큼이나 차갑게 장성호 씨,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정의를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아주 완벽하게 파멸시킬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조단 약속해 주십시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 순간 성우는 알았다.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해줄 사람. 맡기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그날 이후 3평짜리 고시원은 그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지휘사령부가 되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낡은 노트북과 휴대폰만으로 모든 것을 지휘했다. 벽에는 사건의 타임라인과 인물관계도 증거 목록이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절망의 동굴은 이제 복수의 벙커가 되었다. 백 변호사 그리고 강 실장과 수시로 연락하며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했다. 이혼 소송,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장모임 여사와 아내 김혜경, 상간남 곽성민을 향한 살인미수, 공모혐의 형사 고소장까지. 복수의 그물은 촘촘하고 빈틈없이 짜여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발사되었다. 그날 백화점 명품관에서 곽성민과 쇼핑을 즐기던 혜경에게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우아하게 봉투를 뜯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소장이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눈을 난도질했다. 이혼, 위자료, 그리고 살인미수. 혜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내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성우, 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소송을 걸어? 그리고 살인 미수.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관계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고시원방에 홀로 앉은 성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지독하게도 차갑고 잔인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혜경아.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휠체어에 앉아 원고석에 자리한 성우의 얼굴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의 시선은 건너편 피고석에 앉은 두 여자, 김혜경과 임 여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믿는 듯 억울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가증스러운 연극의 성우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재판이 시작되고 박재은 변호사가 먼저 공세에 나섰다. 증거자료 1호로 제출된 사진들입니다. 피고 김혜경과 증인 곽성민이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입니다. 피고는 이 관계를 단순한 동료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혜경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사생활 침해라며 반박했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다. 배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증거입니다, 피고. 김혜경의 불임 진단서입니다. 원고는 수년간 아내를 위하여 이 사실을 숨긴 채 모든 책임과 비난을 감내해왔습니다. 그 순간 피고에 앉아있던 임 여사가 발작하듯 외쳤다. 불임이라니 지금 내 딸을 모욕하는 거요. 저런 모자란 놈 곁에서 내 딸이 외로워 사람 좀 만난 걸 가지고. 임 여사는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이 상처받은 어머니인 양 열연을 펼쳤다. 혜경 역시 그 옆에서 흐느끼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들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을 바로 그 순간 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들의 모든 거짓말을 뒤집을 다음 증거를 재생하겠습니다. 백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는 준비한 태블릿 PC를 스피커에 연결했다. 잠시 후 임 여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혜경아, 나다 일단 계획대로. 그 싹수 없는 놈 밀어버렸으니까.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임 여사와 혜경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으로 변했다. 뻔뻔하던 임 여사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갔다. 혜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어서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곽성민,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곽성민은 사색이 된 얼굴로 증인석에 섰다. 그는 자신의 살 길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비겁한 증언은 두 악녀의 범죄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김혜경 씨가 장모님이 남편을 철회하면 보험금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모든 건 저 여자들이 꾸민 일입니다. 뭐 이 미친 새끼야. 지금 너 혼자 살겠다고 나를 팔아? 혜경이 이성을 잃고 곽성민에게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임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내가 저런 뱀 같은 놈한테 속아서 내 인생을 망쳤네. 라며 통곡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리고 법정은 다시 침묵을 되찾았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임정미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안 돼,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임 여사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피고인 김혜경 살인미수 공모 및 유기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이와 별개로 원고 장성우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혜경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얼굴로 서울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여보, 아니 성호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성우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기쁨도 슬픔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휠체어를 돌려 아수라장이 된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정의 소란을 뒤로하고 그는 조용히 복도를 나아갔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의 두 다리가 휠체어 아래에서 복수를 다짐하듯 미세하게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성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휠체어는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그는 오랜 재활 끝에 기억처럼 두 다리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그의 마지막 복수를 위한 최고의 카드였으니까. 어느 날 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전처였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고 비굴했다. 여보 아니 성호 씨 나야 혜경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평생 당신 옆에서 속죄할게. 평생 당신 병수발 들면서 살게 제발. 성우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웃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병시 중이라 그럴 필요 없는데. 뭐라고? 나 이제 걸을 수 있거든. 아주 잘. 그 한마디에 소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성우는 김혜경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거짓말이지. 의사도 평생 못 걷는다고 했잖아. 어떻게 네가 걸어. 그러게. 나도 내가 기특해. 성우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너와 네 엄마가 내게 선물한 그 지옥 같은 증오심이 죽었던 내 다리 신경을 되살렸나 보더군. 그러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말도 안 돼. 그럼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법정에서도 일부러 속였다고? 당신들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그건 귀여운 장난 수준이지.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고 나를 죽이려 했던 당신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는 내가 날 그 쥐구멍 같은 고시원에 버리고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끝났어.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만든 지옥에서. 그는 미련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임 여사의 목소리였다. 장서방 나일세. 우리 혜경이 자네가 좀 봐주게. 자네한테 줄 위자료 때문에. 사채까지 썼다가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단 말이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랑하는 따님 인생은 감옥에서라도 어머니가 직접 책임지셔야죠. 당신들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들을 버리는 겁니다. 성우는 그 번호를 차단했다. 글의 세상이 그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삭제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백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다. 김혜경이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비참한 소식은 마음에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날 성우는 와인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는 자신의 돈,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텅 빈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전쟁은 끝났고 그는 승리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다. 모든 빚은 이제 깨끗이 청산되었다. 그 마지막 남은 와인을 마셨다. 차갑고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렸다. 그의 배신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 괴물이 모든 것을 삼켰다.